네, 9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도량형이라고 하는 부분 살펴봤죠. 그래서 도, 길이, 양, 부피, 형, 무게와 관련된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고, 조선시대에는 무엇을 표준으로 삼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 또 그 개념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교시에는 바로 길이, 부피, 무게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고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살펴봤고요. 2교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각 나라마다 또는 각 지역마다 달랐던 그러한 이제 단위들, 그렇죠? 길이가 되든 또는 부피가 되든 또는 이 무게가 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노력들이 진행이 돼서 1960년 국제도량형 회의가 파리에서 열리면서 이때 국제적 합의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단위를 갖다 통일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제 단위계라고 하는, 그래서 SI 유니트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됐고, 거기에는 물리량으로서 대략 7가지 질량, 길이, 시간, 온도, 물질량, 전류, 그리고 광도와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표준 단위로 정했고, 그리고 힘, 압력, 에너지와 관련된 보조 단위를 갖다가 뉴턴, 힘은 뉴턴, 압력은 파스칼, 에너지는 줄로 그렇게 이제 보조 단위로 삼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2교시 마지막 부분에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량형 회의에서 오늘날에 보면은요, 무엇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이때 정했느냐. 국제적 합의에 의해서 정한 그 단위를 기본 차원의 단위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이 7가지 중에 질량은 킬로그램을 갖다 기준으로 하고요. 우리나라는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 단위로는 근, 관 이런 것들 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서양의 단위도 마찬가지 파운드라든가 온스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다고 했는데, 이 국제 단위 합의에서는 킬로그램이라고를 표준으로 하고, 그것의 기본이 되는, 표준이 되는 것은 프랑스의 세비야라고 하는 곳에 보관이 되어 있는 백금 실린더. 요 백금 실린더가 있는데, 백금으로 만든 원기둥 형태의 요것을 갖다가 국제 킬로그램의 표준인 원기로 삼자라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것이 1kg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비례해서 이제 질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갖다 비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길이의 경우에는 미터 단위를 갖다 기준으로 삼때, 요 기준은 뭐냐면 빛이 진공 중에서 29억 9,979만 2,458초 분의 1초 동안 통과하는 길이로 정한 것이 1m.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빛은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 30만 킬로미터. 즉, 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29억 9,997만 29억 9,979만 2,458m를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분의 1이 1m가 되는 거죠, 길이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정한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보통 지구가 지구의 이 둘레를 갖다 적도를 기준해서 4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7바퀴 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시간은 초로 정의를 했고요. 이 초는 원자량 133의 세슘 원자가 기저 상태의 두 초미세 준위 사이에서 전이할 때 복사파 주기의 919만 2631.770배의 지속시간으로 정의를 한 거죠.
예. 이 세슘의 복사파 주기와 관련된 형태로 이렇게 시간을 정의를 했고요. 온도는 켈빈으로 정의를 했는데 순수한 물, 얼음 수증기가 공존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삼중점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것이 평형으로 존재하는 삼중점의 온도를 273.16 켈빈으로 정의를 한 거죠. 예. 요걸 환산을 하면은 물의 어는 점이 섭씨로 봤을 때 0도 C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질량의 경우에는 예, 몰로 정의를 했는데 원자량 12의 탄소가 12g 중에 들어있는 그런 원자수와 같은 그런 이제 기본 단위. 이것을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 바로 그만큼 있는 물질의 양으로 정의한 것이 물질량. 전류는 암페아. 전류의 단위를 규정을 했고요. 광도는 빛의 밝기는 칸델라.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보조 단위로 평면 가계 단위 레디안, 그리고 입체 가계 단위 스테레디안 이런 것들도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사용이 되는 국제 단위계 SI 유니트에 해당되는 표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이 당시에도 사실은 우리 단위에 대한 이제 표준으로서 접두어가 사용이 됐었는데요. 예. 이렇게 단위가 이제 커질 때마다 10배는 데카, 100배는 헥토, 1000배는 킬로, 그리고 100만 배는 메가, 예, 10억 배는 기가 이런 식으로 높여서 10에 12승은 테라, 그리고 15승 페타, 18승 엑사까지만 있었어요. 파리 도량혁명이 1960년대는. 그리고 소수점 이하로 가는 경우가 10분의 1인 경우는 데시, 그 다음에 100분의 1인 경우에는 센티, 1000분의 1인 경우 미리, 그쵸? 그리고 100만 분의 1인 경우에는 마이크로, 예, 10의 마이너스 9승일 경우에는 나노, 마이너스 12승일 경우에는 피코, 마이너스 15승 fem토, 마이너스 18승 아토였었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렇잖아요. 컴퓨터 저장 용량만 해도 이제 테라를 갖다 넘어 쓴다고요. 기본이. 그쵸? 어마어마한 저장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위, 테라보다도 더 높은 게 페타, 그 다음에 엑사까지 있지만 더 앞으로는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1991년 10월 4일에 파리 국제량 토령 총회에서 10의 21승, 24승을 각각 제타, 요타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세한 그런 단위에 있어서도 10의 마이너스 21승, 10의 마이너스 24승을 잽토, 그 다음에 욕토라고 하는 것을 갖다 추가를 해서 접도를 갖다 결정을 하게 되고요. 예. 우리가 국제 기본 단위도 사실은 이제 손을 보게 됩니다. 더. 시간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었던 세슘, 전위주파수 기준으로 했다는 거, 길이, 진공 속에서 빛의 속도를 갖다가 기준으로 했다는 거, 광도, 단색광, 시간 효능으로서 이제 칸델라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질량만 해도 우리가 프랑스 세비야에 있는 질량 원기를 갖다 1kg으로 정의를 하자, 약속을 하자, 그걸 기준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얘네들도 그쵸? 모든 물체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쵸? 반감기를 통해서 질량도 분해가 돼서 낮아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19년에 다시 정합니다. 전류, 온도, 물질량도 마찬가지로 다시, 예. 질량의 경우에는 플랑크 상수를 기준으로 해서 전하고요. 전류의 경우에는 기본 전하, 예. 그 다음에 쿨롬 상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온도의 경우 볼츠만 상수를 기준으로 하고 물질의 양도 아보가드로 상수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다시 2019년에 수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 국제 단위에 재정비된 그런 현황으로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이긴 하지만 조선시대는 그러면 이제 도량형의 그런 이제 단위들 또 기준 이런 것들을 세웠는데 조선시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측정하기 위한 측정 장치로는 어떤 것들이 활용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시대
이러한 기준들을 갖다가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조선시대는 농업 국가였었잖아요. 그쵸? 농사에 가장 필요한 게 비가 도대체 얼마나 오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측정하는 것이 세종시대에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이 치국기를 갖다가 이제 기준을 갖다가 표준을 갖다 마련하는 장치를 갖다 마련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강우량을 측정하는 장치를 치국기라고 하고요. 세종 시대 1441년에 제작을 하고 팔도 각 군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조정에서도 전국의 강우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치구에 관한 제도도 정비를 해서 한양, 지금의 서울이죠. 선관에서 빗물의 깊이를 측량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했고요. 각 지방에서는 각 관가의 뜰에 설치해서 수령이 직접 측량을 하고 기록을 하도록. 요거 구조는 원통형이고 길이가 1척 5천. 1척 5천이니까 지금의 단위로 치면 대략 한 32cm 정도. 지름은 7촌. 지금의 단위로 치면 대략 한 15cm 정도의 그런 이제 크기를 갖는 원통형으로 된 거예요. 재질은 초기에는 쇠로 제작을 했는데 쇠라는 것이 이게 녹이 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후에는 굴이나 도자기, 자기 이런 걸로 이제 대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을 내렸고요. 세종시기의 치국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세계 최초라고 그랬는데 세계 최초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국가 단위에서 표준화가 된 그 국가 내에서 전체 표준화가 된 최초의 기상 측정 기구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세계 최초라는 거예요. 국가 단위에서. 물론 어떤 지역에서 뭐 어떤 이미 나라에서는 자기네들이 정한 뭐 이런 것들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럽보다 약 한 200년 앞서서 제작이 된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당대 조선의 과학기술력을 갖다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증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치국기는 영조 시대 1770년 치국기의 모양과 제작 방식을 전국의 군현에 전달을 하게 되고요. 현지에서 그 방식을 전달을 해서 현지에서 새롭게 제작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정조 시대인 1780년에는 강의력을 계측하는 세칙을 아예 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치국기 강우량을 3회에 걸쳐서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온정일 비가 내릴 경우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정오부터 인정까지, 그리고 인정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몇 시간 정도 내린 비의 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시간을 갖다가 정확하게 적어서 측정을 해라. 그리고 하루 이상 지속된 경우 비가 내린 경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 시각 그리고 그친 시각 이것을 특정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거는 치국기 이렇게 생긴 사진에서 보시는 이렇게 생긴 걸로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치국기뿐만이 아니라 비가 오면 하천이 이제 물이 이렇게 이제 흐를 거 아니에요. 그때 얼마만큼 흐르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가뭄인지, 그 다음에 보통 흐르는 건지, 아니면 홍수가 나는 건지, 이 높이를 측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표라는 것을 설치했어요. 조선시대부터 사용해서 지금도 강이나 저수지에, 여러분들 아마, 댐 같은 데도 보면은 이렇게 눈금을 갖다 그려놨잖아요. 그렇죠? 한강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뭐 금강이 되든 영산강이 되든 다 이렇게 눈금을 그려놨는데, 이러한 수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이나 저수지의 수위를 갖다가 재기 위해서 만든 표지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고요. 1441년 세종 시절에는 마전교 상류 쪽 중앙에 석표를 세우고 돌로 만든 그런 이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척촌, 최소 단위는 분으로 나누는데 2mm 정도씩 새겨서 수위를 측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초기에는 물속에 돌을 놓고 그 위에 구멍을 파서 나무 기둥을 꼽아가지고 그 나무 기둥에 눈금을 새겨서 높이를 측정을 했는데요. 15세기 성종 때는 돌기둥을 했고요. 돌기둥의 양면에는 1척에서 10척까지 눈금을 새기고요. 3, 6, 9척에는 각각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3척일 때 갈수, 그리고 6척일 때 평수, 그리고 9척일 때는 대수, 즉 홍수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헤아리는 표지로 설정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마정교는 수표교의 옛 이름이에요. 수표교는 서울의 청계천,
해당이 되고요. 서울 종로구 수표동에 청계천에 놓여있던 그런 이제 다리인데요. 수표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다리는 청계천을 갖다가 사실은 이제 1970년대 뚜껑을 씌우게 되거든요. 복개를 했다고 그러죠. 뚜껑을 씌우는데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을 갖다 복개를 갖다가 이제 허물어내게 되죠. 청계천을 다시 복구할 때 그때 원위치로 돌려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고요. 청계천 한가운데 돌기둥을 저기 물품을 표현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일제 강점기 때 찍었던 그런 사진으로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또 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해시계인데요. 1434년 세종 16년에 장영실 이천 김조등이 세종의 명에 따라서 제작을 한 거고요. 앙부라고 하는 것은 우러른다는 거죠. 판. 판. 소처럼 생긴 이 판이, 둥근 판이 하늘을 우러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제 시침처럼 되어 있는, 뾰족 나와 있는, 길게 된 그런 이제,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림자가 생기면 거기에 그 그림자의 눈금을 읽어가지고 이제 시간을 읽는 그런 형태로요. 일구는 뭐냐면 해시계라는 뜻이에요. 세종 때 제작된 것은 모두, 사실은 이제 지금 남아있질 않아요. 17세기 후반 이후에 제작된 것만 지금 현재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중국 원나라 곽숭영이 만든 해시계 양의라는 것을 참고해서 그래서 만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소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하늘을 우러는 형태로 둥근 그런 오목한 면이 하늘을 갖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저 안에는 저렇게 이 바늘이 있어가지고 그 바늘을 통해서 햇빛에 의해서 생긴 그림자를 통해서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앙보일구는 크기가 큰 앙보일구 공중용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시계판의 지름이 35.2cm, 높이가 14cm 정도의 이제 휴대용도 제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즉 35.2cm의 지름을 갖는 거는 공중용으로 활용이 됐고 그 다음에 한 14cm 정도로 제작이 된 거는 요거 이제 휴대용으로 그렇게 이제 쓸 수 있도록 제작이 된 거고요. 시침, 영침이라고도 하는데 해그림자를 갖다 만드는 둥근 송곳 모양의 바늘인 것이죠. 한양의 북극고도인 37도 39분 15초에 맞춰져서 비스듬히 설치가 되어 있는 굉장히 이때도 과학적인 거라는 거죠. 바늘 끝의 그림자는 심한면에서 시간과 절기를 갖다 동시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판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이 심한면은 해그림자를 읽을 수 있는 눈금이 새겨진 오목한 판이에요. 아까 소처럼 생겼다고 했는데 그 오목한 판이 이제 심한면이고요. 여기에 세로선은 시각선으로 15분 간격으로 눈금이 이제 그려져 있고요. 아침 6시, 묘시부터 저녁 6시. 왜? 해가 뜨는 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있으니까. 그렇게 보통 이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선은 계절선 또는 절기선으로 13줄의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절기마다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선에, 나타나는 그림자 길이로 24절기도 파악을 했고요. 바깥쪽에 동지선부터 안쪽에 하지선까지. 그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요. 네, 요게 바로, 휴대용 앙부일구예요. 휴대용 앙부일구니까는 요거는 이제 휴대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요. 요 휴대용 앙부일구의 시계를 보는 방법은 먼저 위쪽에 있는 나침판인데요. 요 나침판의 좌침을 북쪽 방향을 향해서 자시 방향으로 이제 맞추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 절기명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인데 그림자의 길이를 갖다 보고서 절기를 갖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절기와 관련해서 그 옆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를 보냐면 그림자의 방향을 보고 시간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림자의 방향이 지금 대략 보면은 저 그림자가 지금 이제 바늘에 이렇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지금 대략 미시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미시라고 하는 것은 오시가 낮 12시. 그러니까 그 다음이 이제 미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시의 경우에는 낮 2시 전후죠. 그러니까 1시부터 3시 사이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대략 1시부터 3시 사이에 뭐 그런 정도인데 그림자의 방향이 약간 3시 쪽에 가까우니까는 2시가 조금 넘은 그런 정도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휴대용 해시계를 보는 휴대용 앙부일구 해시계를 보는 방법을 갖다가 같이 한번 잠깐 살펴봤고요. 또 요거는 휴대용 앙부일구 중에서 대략 한 1875년경에 제작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저기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추가 달려 있어요. 추가 달려 있다는 거는 수평이라든가 수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해시계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여기 보시면 나침반도 조금 더 정교한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선시대 측정 장치 중에 요 해시계, 예, 해시계 말고 이러한 이제 앙부일구는 어떠한 유형이 있었는지라고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요 앙부일구가 나타내는 그럼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 시간의 계산은 칠정산 내편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시간을 갖다 계산을 하는데 하루를 12시 100각으로 이제 나누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뭐 오늘날의 시간으로 표현하면 1200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조선초의 1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1.2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시는 12간지에 의해서 이제 나누니까는 12간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하는 12간지죠. 그래서 매시는 초와 정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자, 초에서 해, 정까지 24등분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시의 초와 정, 요거는 대략 4와 6분의 1각씩 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1각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2분. 그러니까 매시는 100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53년에 시헌역이 채택이 되면서 서양의 역법이 반영이 돼서 12시 100각에서 12시 96각법으로 이렇게 개편이 돼서 시행이 됐었다라고 이제 하는 점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아까도 잠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앙부일구가 우러를 앙자죠. 솥이 즉 이렇게 둥그런 그런 부분이 해를 갖다가 이제 보는 그러한 일구 해시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였다고 설명을 드렸고 바로 그 해시계 중에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앙부일구도 휴대용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그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그 휴대용 이외에도 첫 번째로 현주일구라고 하는 현주라고 하는 것은 구슬에 추를 갖다가 달아서 수평을 갖다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천평일구라고 하는 것은 현지일구에서 요 구슬을 갖다 단 그 장치들 그거를 빼고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 원지를 하나 더 설치를 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둘 다 중국의 해시계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그런 해시계로서 조선 시대의 그런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고안해낸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왼쪽에 있는 것이 현주일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구슬을 달아가지고 즉 구슬추를 달아서 수평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됐었던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천평일구입니다. 여기는 이제 구슬을 단 그런 현주장치를 갖다 이제 뺀 현주일구에서 현주장치를 뺀 그러한 이제 그림인 것이죠. 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시계 중에서 휴대용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또 다른 유형의 휴대용 시계로는 정남1구라고 하는 그런 이제 휴대용 시계가 있었는데, 그림으로 보면은 참 휴대하기는 조금 이제 크죠. 그렇지만 비교적 뭐 주머니라든가 이런 데 가지고 다닌다기보다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포터블. 예. 나침반이 없이도 정남향을 맞추어서 시각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해시계 있고요. 현주1구하고 조금 전에 보셨던 천평1구의 그런 이제 간이의 특징까지 합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요 정남1구의 경우에는 일식과 월식, 그리고 24절기, 또 24방해까지 알 수 있는 그런 그 시계다라고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봤었던 이러한 해시계들은 다 뭐예요? 그야말로 해시계예요. 해가 있을 때 태양이 비치는 빛에 의해서 생긴 그림자를 갖다가 통해서 시간을 알 수 있었던 건데, 밤에는 못 볼 거 아니에요. 그쵸? 해시계를 사용할 수 없을 텐데 밤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계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주야 겸용 시계로 일성정시의라고 하는 그런 시계예요. 모양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건데요. 낮에는 해를 이용해서 그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을 하고요. 밤에는 별을 관측해서 이용하는 그런 시계예요. 그래서 원나라의 곽수경이 만든 성귀 정시의를 갖다 개량한 그런 형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한양의 북극고도인 위도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정극환의 방향을 한양의 북극고도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이 된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국가의 표준시계 기능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쓰였던 것이고요. 지구의 자전운동에 의한 태양이나 별의 일주운동의 변화량을 계산해서 낮과 밤의 시간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시계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관련 문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경로, 자 스스로 자자 격 이렇게 나눈다는 거야. 뭐를 시간을 갖다 나누어서 그렇게 알릴 수 있는 물이 흐르는, 즉 물이 흘러서 스스로 그 시간을 나누어서 알려주는 그런 시계라는 거죠. 뭐 요즘으로 친다면 우리가 자명종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시간이 되면 뻐꾸기가 몇 시인지 알려주는 거, 또는 종소리를 알려주는 뭐 그런 형태의 굉장히 커다란 시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1434년에 세종 시절에 이 세종의 왕명을 받아서 장영실이 만든 그런 이제 물시계예요. 그래서 시와 경 그리고 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종, 북, 징을 쳐서 시보를 알리도록 고안이 된 아주 그래도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가 된 그런 이제 시계이고요. 15세기 초에 제어 계측 기술의 백미로 꼽히는 그런 이제 시계인 것이죠. 이 자경루가 구조는 증보문헌 비고 또 국조역상고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조금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세종 시절에 만들어졌던 그런 자경루는 전부 이제 소실이 돼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요. 오늘날에 전해져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1536년 중종조에 만들어진 그런 이제 자경루, 이 경우는 자동 시각 알림 장치가 없어서 물시계만 작동을 했었던 이제 그런 건데요. 요거를 우리가 다행히도 2007년에 요런 이제 앞에 증보문헌 비고라든가 국조역 상고 요런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요. 보루각 자경루를 갖다가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고 그 모습이 바로 저 왼쪽과 또 오른쪽에 있는 형태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밖에 부분에서 요 바로 이제
물이 흐르는 파소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물이 쭈루룩 파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물동이처럼 생긴 것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그 물이 쭉 내려와서 수소라고 하는 곳에 차면은 물이 올라가면은 거기 잣대가 있어가지고 물에 의해서 쭉 가벼운 녀석이 밀려 올라가서 그거에 의해서 뭐를 오른쪽에 있는 15장치라고 하는 이것에 쳐가지고 그래서 작동을 해서 이게 종이나 북, 징을 갖다 치는 그런 유형으로 되어 있는 시계입니다. 굉장히 아주 그 과학적이면서도 오늘날 생각을 하면은 와, 이 시대에도 제어 계측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요거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까지 수학 강국으로 불리는 조선. 조선시대 속에 숨겨진 수학을 찾아 지금 떠나볼까요? 우리나라 수학의 전성기로 꼽히는 1400년대. 이때 국내 최초 자동 알람 시계가 존재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 시계의 정체는 바로 자격루. 자격루는 파수호라는 항아리를 통해 일정한 양의 물을 흘려보내면 내부 장치들이 연쇄적으로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종과 북, 징을 쳐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를 말하는데요. 당대 최고의 발명가 장영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자격루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 또 하나는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 그래서 그 물을 받는 그릇에 부표, 그러니까 물에 뜰 수 있는 물체를 놓고 거기에 잣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이 올라오면은 시간을 그 눈금에 따라서 알려주는 장치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에 시간 측정의 최소 단위가 각이라는 단위를 썼는데 각은 지금의 15분이에요. 15분 정도 내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맞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조선의 하루 시각은 지금의 24시간과 달리 12지를 단위로 총 12시간으로 나누었다는데요. 이러한 시간법은 보통 낮 시각을 측정하는 데 사용됐죠. 하지만 밤이 찾아오면 또 다른 계산법을 활용했다는 사실. 해가 저무는 시점을 기준으로 총 5개의 경으로 나눴는데 1경은 오후 7시에서 9시를, 5경은 오전 3시에서 5시를 나타냈답니다. 또한 1경을 다시 5개로 나누어 총 25개의 점으로 계산하는 고대 시법을 따랐어요. 만약 3경 1점이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120분을 5개의 점으로 나누어 계산했을 때 한 점당 24분 정도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으로 따지면 오후 11시 24분 정도인 셈이지요. 우리 생활 속에서 편하게 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밤 시간과 낮 시간을 분리해서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시계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밤의 시간을 5등 분해해서 시간을 알려줄 때는 이 자격루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때맞춰 시간을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던 시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격루의 원리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자격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립고궁박물관에 이제 복원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모형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우리가 그 원리를 갖다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어떤 특정 시간이 돼야만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그 양에 따라서 이렇게 밑에 물이 차면은 부표가 올라가서 밀어서 해당되는 시간에 추를 갖다가 떨어뜨리죠.
신시라는 뭐 한번 쳤습니다. 신시 4경 1점이다. 예,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시계로, 소리로 알 수가 있었죠. 네, 이렇게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잘 만들어 놨어요, 영상이. 네, 이렇게 우리가 작용료에 대해서까지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도량형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부피, 무게를 재는 수단 또는 단위를 이루는 말로 동일한 기준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약속한 것, 이것이 도량형인 것이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암행어사의 필수품으로 인명장인 봉서,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기록한 사목, 마패와 함께 유척이라고 하는 자를 갖다가 이제 필수품으로 줬는데, 유척은 26cm 정도의 길이로 사면에 황종척, 영접척, 포백척, 예기척, 주척 등의 5종류의 길이 표준이 새겨져 있고, 길이의 기준은 황종관을 이용해서 도량의 기준을 정했고요. 측우기는 강우량 측정 장치로 국가 단위 최초의 표준화 기구였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요 측우기가 바로 이제 이 강우량 측정 장치로 국가 단위로는 최초의 표준화 기상 측정 기구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의 측정에 있어서는 해시계의 경우에는 앙부 일구를 갖다가 기준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휴대용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한 곳에 놓고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유형들이 있고요. 다양한 종류들이 있었다. 앙부일구, 현주일구, 천평일구, 정럼일구와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오늘날의 자명정과 같은 물이 흘러내리면서 해당되는 시각이 되면 북이나 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쳐서 시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작용료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이 공부했었던 참고 자료로는요, 내용에 대한 참고 자료는 박영환 교수님 외에 여러분이 지으신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우리 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책이고요. 과학사랑 문중양 스코 박사가 저술한 다양한 유형의 그런 이제 책들, 또 우리 역사 및 문화유산 관련해 유튜브 동영상 자료, 신문이나 방송 중 각종 보도 자료, 논문, 세미나 발표 자료,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벌써 다음 주, 다음 주차 강의를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요, 다음 주차가 10주차에 해당이 되는데요. 10주차에는 거북선의 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거북선,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바다를 갖다가 굳건하게 지켰었던 그러한 역할을 한 함선 중에 하나이죠. 거북선의 과학, 다음 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